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에 나선 신원식 후보자가 9.19 군사합의는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는데요. 이 밖에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개각 발표 이후에 후보자들의 행보 연일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몇 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두 분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네,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아마 야당 입장에서 강력하게 치를 것을 아마 예고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거의 대다수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야당 측의 문제제기는 지난날 2019년도에 있었던 발언들을 재소환하기에 이른 것 같은데요. 신원식 후보자가 이 내용들에 있어서 과거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발언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리한 것 같고,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일들이나 12.12 당시 쿠데타에 관련된 일들 속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쿠데타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논란 섞인 발언들에 분명히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방부 장관은 말에 관한 설화도 잘못된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총괄사령탑으로서 강한 군대, 또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에 관한 문제들을 얼만큼 역량 있게 추진하게 되는지,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신원식 후보자가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또 잠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조금 전에 열린 최고위 결과 브리핑에서 강선우 대변인이 이 장관은 사실상 경질이지만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체가 확정된 이 장관의 탄핵안을 추진할지를 놓고 당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탄핵안 결론이 지연이 됐었지만 결국 탄핵으로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는 이어진 대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첫 출근길 입장 발표에 대한 내용 듣고 있었는데요. 구청장께도 마찬가지로 여쭤보죠. 네, 9.19 군사 합의가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일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북러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안보 부담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보다 더 신중하고 또 그리고 유연한 외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일성이 이렇게 군사 합의가 폐기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도저히 신원식 그 국방장관이 만약 후보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바라보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더 강경 일변도의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그리고 또 한반도의 그 위기 상황이 더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위기의식이 민주당 안에서도 더 퍼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설화나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또 임명을 강행할 시에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안보에 대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밖에, 탄핵안이 아니 이거를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그 후보자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원식 후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 민주당의 당론을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신원식 후보자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현 시점에서 9.19 합의 폐기에 대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예. 또 과거에 있었던 전직 예비역 장성으로 있을 때부터 이 관련된 문제 제기들을 꾸준하게 해왔던 일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 9월 19일에 있었던 9.19 군사 합의로 만약에 그 이전에 있었던 4월 판문점 선언들이 예측대로 잘 이행이 됐다면 북한은 비핵화에 나섰을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을 것이고 육해공 어디에서도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9.19 군사 합의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시키듯이 각종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찰 능력만 오히려 우리의 북한을 향한 대북 감시 능력만 훼손된다라고 하는 9.19 군사 합의 파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은 이곳저곳에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일부 진행됐을 경우에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가 먼저 나서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 왔겠죠. 하지만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신원식 후보자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부처의 의견도 함께 들어서 추진해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통일부의 의견 그리고 정부가 총체적인 입장에서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북한의 이 같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강력한 질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을 하나 이제 바로 잡아서 다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최상병 특검만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고요. 조금 전 열린 최고의 결과 브리핑에서 강선우 대변인이 이 장관은 사실상 경질이지만 최상병 수사위압 의혹을 덮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상병 특검만 추진하기로 했고요. 조금 전 열린 최고의 결과 브리핑에서 강선우 대변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장관은 사실상 경질이지만 최상병 수사위압 의혹을 덮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 폐기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원께는 여쭤봤으니까요. 부처장께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네, 뭐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긴장이 더 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북러 회담 이후로 이 남한이 정말 그 미국의 그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하지만 또 북러 간의 이런 밀착한 그런 외교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대한민국도 사실 이제 이 최전선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인데 거기에 지금 남북 군사 협약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아무리 그 북한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또 평화로 가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남한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방장관이 그거를 폐기하고 남북 간의 그 강경 일변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라는데 이 신원식 장관을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발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계에서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어떤 그 탄핵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안보 문제 때문에도 이 탄핵안을 추진했을 때 한 3개월의 그 공백기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보를 위해서도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은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기의식을 더 갖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리 자르기로 가려고 하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 이것이 절충안으로 선택된 것이 지금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꼭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쿠데타와 이제 탄핵 등을 둘러싼 과거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의 앞뒤가 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는 하지 않았고, 이제 대신에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하니까 청문회 중이나 직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쿠데타 발언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불행한 역사, 군대에 의해서 또 쿠데타가 있었고 또 군부 정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발언인데요. 그거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아니냐, 12.12 사태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더 위험한데 이거를 갖다 쿠데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원식 후보자의 발언 좀 그 청문회에서 제대로 가려져야 될 일이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한 그것도 수위를 너무 넘어선 일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사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장군까지 역임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국힘당의 비례 후보이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분이 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가, 그런 변명이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리죠. 네, 그 후보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2019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서의 발언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2019년 9월 달에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고요. 개천절을 중심으로 광화문 광장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나오셨습니다. 그중에는 정치적으로 다소 좀 과격한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 중에서 다소 온건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들도 무대 연단에 올라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토를 가장 강력하게 높였던 때이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모습들이 국민적 분노를 끌어왔고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국민적 분노를 당겼던 지점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메시지들이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정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전직 장성 입장에서 특히나 2018년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대화처럼 이 9.19 군사합의 등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봄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면서 남북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게 됐었죠. 하지만 그해 가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 간의 관계를 추동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전직 군에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은 성토를 높이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형국이기도 합니다. 과격했던 표현, 단어들에 대해서 신원식 후보자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점들을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의 발언들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국무위원이 되고 나서 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분명하게 따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다시금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송구한 그런 본인의 입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신원식 후보자에 앞서서 사실 유인촌 후보자, 김행 후보자는 어제 첫 출근에 나섰고요. 각자 이제 논란과 관련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인촌 후보자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 무관하다라는 입장 강조를 했고, 김행 후보자도 김 여사와 20년 지기 의혹 가짜뉴스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은 신원식 후보자는 그 비례 후보를 2020년에 비례 후보자가 돼서 또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전에도 비례 후보자였습니다. 아마 뒷번호에서 국회의원이 안 됐을 뿐이지 비례 후보자였고요. 군인 장성 출신으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도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근데 군 장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이분의 그 막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적인 배경 이런 것들도 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행 후보자는 정말 토론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좀 제가 많이 방송에서 접해서 보면서 알지만
무슨 얘기만 하면 다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이걸 너무나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사실 이것도 뭐 20년 지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면 허위 보도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의도성이 있는 그런 뭐 나쁜 보도냐라고 하는 건데 뭐 친구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해명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꼭 동년배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나 이거하고 관계없이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를 이걸 무슨 모든 그 언론이나 이걸 질문하는 사람은 다 가짜 뉴스고 괴담이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다 괴담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네,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야권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장관이 된 것 같은 정치 공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요. 또 양성평등에 관련된 정부의 기관장을 지냈고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을 했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 또 정치적 역량들이 일부 검증돼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과거부터 있었던 한두 번의 인연에 관해서는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깊이 교류하고 친분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을 굉장히 희화화시키게 되는 잘못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로잡기가 노력이 있을 거고 제가 김행위원이랑 같이 비상대책위원회했습니다. 예, 나이가 이제 70년대 학번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70년대생 또 본인의 딸이 83년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랑도 김행 위원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행 위원 같은 경우는 비상대책위원회 내에서도 정진석 위원장과 굉장히 더 깊은 친분과 교류가 있었지 이걸 김건희 여사랑 무리하게 엮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인 건의 역할들을 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김행 후보자가 실제 여성가족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함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도덕성 측면에서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후보자들 도덕성 때문에 낙마했던 예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뭐 재산 증식이나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도덕적 흥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물어야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김건희 여사랑 얽는 문제는 조금 다소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은 김행 후보자나 또는 이제 전 정권에서 장관을 했던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들이 왜 후보자가 되는가, 왜 장관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양성평등 그 진흥위원장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또 일성도 여가부를 폐지하는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취임하기 위한 그런 일성 후보자가 돼서 사실 그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그 수장이 되는 그 일성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보고 도대체 어떤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 유인촌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촌 장관도 지금 예전 15년, 거의 15년 전에 인물이 이제 와서 장관이 된다? 이거는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지금 방통위원장하고 되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지금 언론 장악 또는 언론 탄압에 세트로 묶어서 이동관 위원장과 함께 장관으로서 옛날 일을 또 다시 그 상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도저히 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덧붙일 내용 네. 있으십니까?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언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어떠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유인촌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될 책무는 야당에게 있을 테지만 지난번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에 있었던 MB정부에서 강력하게 언론을 탄압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펼쳤던 민주당 청문회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정황, 증거를 통해 국민들께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지적 중에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인사였기 때문에 다시금 10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장관으로 적절하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지점이 유인촌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2023년에 왜 유인촌이어야 되는가? 그 전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역량들을 검증하는 게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유인촌 후보자가 준비된 현재 사회에 맞는 역량 검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라 보고요. 예. 신구 조화에 관한 측면들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얼마 전 문체부 차관으로 30대의 장미란 차관이 깜짝 발탁이 됐었죠. 사실상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 차관 직무를 이제 처음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신성과 국민적 대중성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수많은 이들의 조직에 대한 조직 문제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연속성 있는 추진 등 경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면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 두 사람 간의 콜라보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도덕성의 결여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찾기 어려울 때 MB 정부 인사다, 김건희 여사랑 가까운 인사다 이런 식의 레토릭만 난무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각 후보의 좀 더 자세한 입장 표명 등은 이제 청문회에서 촘촘하게 또 자세하게 다뤄지게 될 텐데요.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엔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죠. 예, 유인촌 장관도 그렇고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또 김행 후보자, 다 저는 그 청문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과 야당과 싸우기 위한 정말 전사들을 배치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또 그리고 뭐 꼬리 자르기 위한 그런 인사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도 뭐 도덕성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10년 전에 정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도 그랬지만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가지고 문화계를 정말 이렇게 재단하고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문화계 인사들 또 영화계 인사들 다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10년 전, 15년 전으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될 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야당에서 청문회를 통과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야당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문회를 거치면서 해당 분야에 왜 꼭 이 부처 장관이 필요한지를 국민께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왜 유인촌 후보자, 김행 후보자, 신원식 후보자가 각각 분야의 최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의 과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분야에 맞춰서 국정 운영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수반되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각 부처의 개각 발표 전에 민주당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 사이에 개각 발표가 났고 오늘 민주당이 이걸 최종적으로 추진할지 말지를 이제 최고위에서 정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 대신에 이제 최상병 특검만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뭐 언급을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지도부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막아볼 생각도 했었고 또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탄핵 추진을 통해서 최상병 사건이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 탄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북러 정상회담이니 그 한반도의 어떤 위기 상황이 급박하고 이런 대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3개월의 그 안보 공백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탄핵 추진 여부를 탄핵을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예. 결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네. 결과 어떻게 보이세요? 네, 원래 탄핵 추진하지 않기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다시 한번 그 논의가 이어져 갔던 건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나왔던 보도에서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왜 신속하게 이 탄핵안 처리를 원내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언론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같은 의지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당내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장관 탄핵을 통해서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게 되면 결국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3개월이 수개월 동안의 그 자리가 공석이 되게 될 텐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군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의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공백 과정에 대한 고스란히 모든 책임은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헌재의 결과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이종석 장관에게 없다고 판단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겁니까? 이미 그 같은 경험을 지난번에 있었던 이상민 장관 탄핵을 통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애당초 얘기했던 건 벌써 신원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미 장관은 바꾸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건데 그 바꾸기로 결정된 전임, 현재 현임입니다만 이제 곧 내려오게 된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식 정치 공세 이런 성격 외에는 달리 해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핵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6일째고요. 지팡이가 없으면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좀 이제 건강 상태가 악화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의 상황 보면 뭐 당내 인사는 물론이고 종교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제는 김기현 대표가 중단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단식 의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이 단식을 중단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병원에 실려가시든지 병원에서도 링거를 맞으면서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저는 여당도 만들었고 정부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저는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무수석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당이든 어떤 인간적인 도리라도 한 번쯤은 찾아뵈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인간적으로라도 뭐 단식을 중단을 권고하는 것이 저는 진즉에 했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언론에 대고 기자들 앞에 대고 카메라에 대고서는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조롱과 또 그리고 여당 대표가 나서서 해왔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어저께 단식을 중단해달라라는 것이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네. 어려운 상황이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에게 중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좀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요구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지도부 활동을 하시니까요. 좀 더 나아간 어떤 대응을 할 기류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제1야당 대표의 건강이 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고 또 조속하게 단식을 중단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제 김기현 대표도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 정중하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기를 요청한다고 굉장히 할 수 있는 진심을 담아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의 메시지가 립 서비스,
또 거기에 대한 정치 운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심을 담은 메시지에도 똑같은 정치 공세가 나오게 된다면 현장을 찾았을 때 아무런 대안 없이 왜 왔냐? 또 이런 방식의 메시지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역대 제1야당 대표의 단식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과정 속에서 정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모종의 정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목숨을 건 정치인의 이 사명을 살린 단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목전에 있는 또 범죄로 인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는 아주 색다른 차이점이 있게 되죠.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본인의 소환 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재판마저도 재판을 연기하게 되는 재판 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심지어 그 뒤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내 결집을 통해 과거에 본인이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내용들까지 스멀스멀 사라지게 되는 정치적 효과까지 파생을 시킵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 회피에 관련된 의구심이 있는 단식 과정 속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 부분을 이제 어디서부터 파생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의 초창기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는 점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없는 게 아니었죠. 사명감을 갖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정쟁이 격화되고 국민들이 지금 양쪽에 정말 지지자들만 남아있고 중도에 있는 분들은 다들 그냥 외면하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명감을 갖고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걸 가지고 단식을 한 겁니다. 이걸 사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거하고 자꾸 무리하게 연결을 시키는데 검찰 소환도 이미 했고요. 검찰이 소환했을 때 그걸 2번씩이나 가서 이 단식 와중에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 소환을 받고 이랬는데 또 그리고 구속영장을 저는 청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걸 무리하게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서 한 그 개인적인 단식이다라고 엮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또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